안녕하세요. 9월 23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금요일 100포인트가량 상승하던 다우지수가 결국 159포인트 하락 마감했죠.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 1.8% 이상 급락세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미중 실무 협상을 하던 중공의 대표단들이 일정을 당겨서 조기에 귀국해버린 거, 이것이 혹시나 좀 좋은 소식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변한 것 없다, 이렇게 실망감으로 변해서 아마 주가 하락시킨 것 같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장기채 중심으로 하락하였고요. 달러 지수 98.08로 상승하고 원달러 1194원, 원엔 11.1, 원위안 7.09입니다. 유가는 WTI 58.4불선, 브렌트유 64불선입니다. 유가도 장 초반에는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결국 장 마감에는 상승분 다 반납하고요, 찔끔 오르고 끝났습니다. 데이터 정리하면 일본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낮은 연율 0.3% 상승했고요. 중공인민은행이 금리 찔끔 내렸죠. 4.25%를 4.2%로 내렸습니다. 독일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0.5%입니다. 연율로는 0.3% 상승입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빈손인 것 같습니다. 회담 전에 중공과 미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선의를 보여주고 그랬죠. 굿윌. 이렇게 해서 좀 기대감을 올려놨는데 중공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재개하고 관세 면제하고요. 수출품도 1년간 관세 면제 일부 그렇게 하고, 미국도 2,500불 관세 인상 시기를 2주 연기시켜주고, 그리고 회담 직전에 미국이 추가로 대략 한 402여 개 품목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면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이미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정리만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스몰 딜, 인트림 딜 이렇게 될 듯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스몰 딜은 미국에게 굿 딜이 아니므로 노 딜의 일종이라고 해석하였던 점을 상기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빅 딜 또는 컴플리트 딜 또는 홀 딜 이런 거 원한다. 이런 거 계속 확인이 됐던 거죠. 그리고 2020 대선에 반드시 미중 간의 무역 딜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점 다시 확인했습니다. 즉 대선 일정이, 미국의 대선 일정이 미중 협상의 변수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공 측에서 확인된 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강경파와 온건파들 입장 정리가 아직도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인된 거 아닌가? 농업지역 방문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이거 방문한다고 해서 무슨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 그냥 사실행위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법률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구경하고 둘러보고 오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방문하는 게 이게 그거 간다고 해서 뭘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연 중공이 얻을 것이 무엇일까요? 중공은 일단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방문한다고 일정 잡았다가 멋대로 취소한 행위, 이걸로 과연 중공이 얻을 게 무엇일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노출된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런 실무 협상의 성과라는 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공 측도 그렇고 발표되는 거는 생산적이었다,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로 욕지를 안 하는 것이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이후 무역 협상, 지금 일단은 10월 상순기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중공 경제에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전개될지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견해 대립이 명확히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은 대개 그 통화정책 결과 발표할 때 원 보이스를 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 목소리 낸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의견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갈린 거,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견해는요, 리세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한 번 더 내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견해가 지금 7분이 제시가 됐습니다. 더 많습니다, 여전히 숫자로는. 근데 이번에 25bp 내린 걸로 아주 적절하다. 아주 적절하다. 아주 대단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추가 내릴 필요 없다. 추가로 더 인하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 5명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더 내리면 버블이 우려된다. 동결해야 한다. 이런 견해가 지금 그 5명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점도표 보면은 견해가 갈려 있습니다. 로이터 기사를 한번 보면요,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지금 로이터 기사를 보면, 하락하는 모습 명백합니다. 이거는 여러 번 체크된 내용입니다. 우리 데이터 정리할 때. 수출 증가세, 고용 증가세, 이것도 언뜻 보면 주춤합니다. 여기서 주춤하다고 이제 기사에서 분석은 하는데, 주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고용 증가세 같으면은 지금 고용 상태가 워낙 좋은 상태이어서 여기서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런 초고속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건 사실 의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은 분명히 하락세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잖아요. 그래프를 보면은.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 고용 여전히 강력하고요. 그래서 결국 염려되는 지표는 PMI 지수인데 다른 세 가지 지표는 본격적인 악화로 보기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을 고려할 때 수출 증가세 둔화되는 모습도 이게 지금 심각한 정도로 판단을 해야 할지 이건 의문입니다. 결국 PMI 지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PMI 지수값, 제조업 PMI 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조업 PMI 지수는 최근에는 분명히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거 아닌가, 즉 추가 하락은 힘든 거 아닐까, 이렇게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어떻게 발표되는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인플레 움직임이 어떤가, 그 다음에 제조업 경기 움직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결정 인자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새벽 3시 한국 시간입니다. 다시 페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동결될 확률이 지금 55%, 25 베이시스 포인트 또 내릴 확률 지금 45%입니다. 이 값이 55 대 45를 기준으로 조금씩 상하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한국 수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9월 상순에는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한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9개월째 감소하던 한국 수출 회복되는지 주목되었었잖아요. 반가운 소식이지만 추석 연휴 전에 밀어내기인지 두고 봐야 한다고 정리한 거 상기하겠습니다. 9월 중순 수출 실적은요, 여전히 심각한 마이너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한 285억 불이고요. 수입도 10.89% 감소한 268억 불입니다. 그래서 무역 흑자 대략 17억 불에 불과합니다. 물론 9월 하수는 전년 동기보다는 분명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추석이 9월 하순이었으니까요. 그러나 9월 전체 실적이 과연 플러스를 보여줄지는 지금 의문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9월 중순까지 실적이 너무 지금 감소폭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 드러날 테니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9월호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속칭 그린북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레드북에 이제 대응되는 그런 어떤 개념인 것 같죠? 여기서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경제가 6개월째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네요. 수출, 투자, 소비 지금 다 부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GDP 구성 요소가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순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소비, 투자, 수출 지금 다 망가진다면 결국 남는 거는 정부 지출 늘려서 땜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라는 것은 결코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돈 쓰는 것이죠. 예? 돈 버는 것은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기업뿐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그 정부 지출을 늘려서 지금 경제를 떠받치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일 뿐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더 강탈하거나 아니면 빚을 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세금 더 강탈한다는 말은 아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올릴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 계획에서. 그러면 뻔하죠. 고스란히 전부 빚을 왕창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4개월 만에 또 낮추어서 2.1%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이런 그 배경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요 기관들은 이미 1.7에서 1.9% 이사로 조정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좀 있으면은 이런 기관들이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거 아닌지 이게 저는 그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재미있는 소식은요, 인도가 법인세 대폭 인하했다는 소식이죠. 그 표면적으로는 30%를 22%로 인하를 했다는데 여기에 이제 각종 부담금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담하는 규모가 25.2%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은 투자 활성화하고 제조업 육성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공을 대체할 수 있을지 저는 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올해에만 금리 4번이나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인도, 베트남 이런 지역이 좀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인도도 2분기 GDP 성장률 5%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6년 만에 최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로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금리도 낮추고 돈도 더 풀고 있죠. 유동성 계속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낮추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입니다. 예.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본 뉴스는 이겁니다. 구글이 향후 2년간 유로 지역에 33억 달러 정도, 30억 유로 정도, 이 정도 그 데이터 센터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는 뉴스, 이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대략 2년 정도 숨 고르는 시기 보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많이 때려졌고요. 많이 거의 엄청 내렸죠. 그런데 5G 상용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인프라 구축도 재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구글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많은 기업들 앞다투어 가장 먼저 글로벌 대기업들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할 거고요. 그 외에 많은 기업들 독자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5G 폰이라는 거, 이 폰이라는 것이 쇼오프용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 기사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5G 환경에서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또 새로운 상품들, 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겠죠. 5G 환경에서만 가능한 거. 결국 세상이 다시 한 번 더 비약적 변형을
분명히 맞이하려고 봅니다. 이게 뭐 한 1년 정도 늦어지면 대세의 시장이 있겠습니까? 네.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분명히 세상은 지금보다 확 달라져 있겠죠. 5G,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등등 이런 새로운 인프라 플랫폼 등장하고 이걸 중심으로 전 산업 분야에 확산되는 거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야가 앞으로 어떤 그 글로벌 성장 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그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한국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 예? 그게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하이닉스 이거 바이 앤 홀드 전략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